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충남 금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조화, 거기다 직거래가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까지.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지금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또 이어서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원회를 잇따라 열어서 내년에 열리는 20대 총선 관련 선거 공천제도 논의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논의가 혹여 실종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전화로 연결해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입장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달 19일 취임을 하셨으니까 벌써 어느새 한 달이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요. 지난 한 달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희가 작은 정당이라서 더더욱, 너무 어깨가 무겁습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이번에 대표 출마를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제 우리나라 주요 정치 지도자들이 좋은 정당을 만드는데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데 대한 문제인식이 컸거든요, 그동안에. 네네. 그러니까 정책, 비전, 제도, 헌법 이런 걸 잘 하기 위해서는 좋은 정당이 필요한데, 네. 하여튼 특히 진보 정당은 당 자체가 전략이고, 네. 그래서 좋은 정당을 만들어야겠다는 갈증과 욕심이 컸습니다. 네. 한 달째 그 작업을 정신없이 지금 하고 있고, 강한 정당, 젊은 정당 만들기 위해서 이제 1차적으로 조직 개편 인사를 마쳤고요. 네. 이제 지금은 예비내각제 같은 핵심적인 혁신 프로그램을 론칭하기 위한 준비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예비내각제라는 게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네. 정말 한국판 섀도우 캐비넷이 정의당이 제일 먼저 실현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게 언제쯤 좀 대중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9월 중순까지는 네. 이제 제한적으로 네. 한 7개 표와 관련해서 좀 가시화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이 정의당이 그동안에 어떤 제3당의 지위에서 네. 주변 정당 체질에 이렇게 익숙해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점에서 이제 대한 권력으로서의 능력과 네.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혁신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저도 정말 기대가 큽니다. 이 대한 권력에 정의당이 제대로 좀 해주면 섀도우 노동부 장관, 섀도우 기재부 장관이 현재 장관에 보다 얼마나 더 혁신적인 안을 낼까, 국민들이 얼마나 더 호응할까 기대가 큽니다. 현안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치권 네.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인데요. 지금 네.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쭉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논의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는 한마디로 겉돌았죠. 네. 겉돌은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이제 새누리당과 새정치 양당이 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조기에 확정짓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얼마 전에 네. 어쨌든 사실상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로 당론을 확정 지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여전히 지금 새누리당은 네. 무조건 반대만 하지 자신들의 입장을 좀 정리하지 않고 있고 네. 특히 지금 정개특위 새누리당 위원들에게는 어떤 권한도 지금 주어지질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당론도 없고 네. 또 지도부로부터 권한도 위임받지 못한 정개특위 위원이 뭐 더 나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새누리당이 입장을 네. 정하고 네. 정개특위 위원들에게 정권을 주든지 네. 아니면 제가 제안했던 것처럼 원내 3당의 당대표,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네. 이 선거 룰에 관한 문제니까 네. 좀 수기하고 책임있게 결정하는 그런 테이블을 마련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원내대표 그리고 대표 그러니까 3+3 그래서 6자 회담을 네. 이렇게 다자간 정치 무대를 새롭게 심상정 대표가 제안을 하셨는데요. 아니 뭐 다자간보다도 네. 뭐 그동안에 이제 국회 운영에 이제 교섭단체 제도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것은 이제 선거 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그 룰에 의해서 얻어진 의석을 가지고 국회 내부를 운영하는 것은 뭐 교섭단체 간에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이것은 그 이전의 선거 룰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최소한 원내 정당들이 함께 논의가 이루어지고 합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원내 정당들이 모여서 그 수와 관계없이 꼭 네. 교섭단체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선거를 치를 것인가를 논의하는 데서는 반드시 다 참여를 해서 함께 논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새정치연합이나 새누리당의 이 육자회담 제안에 대한 반응이나 입장은 좀 어떻게 들어오고 있어요? 우선 뭐 그 새누리당은 네. 일단 지금 이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고 반대로 네. 일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양당 대표회담을 제안했는데도 그렇죠. 응답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 이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지금 개혁이 아니고 개혁 안에 지금 몰두해 있기 때문에 당장 테이블을 만들 것 같지는 않고 네. 다만 이제 비공식적인 대화는 네. 조만간에 재개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번에 문 대표님 찾아뵀을 때 큰 틀에서 네. 입장 확인을 했고 네. 그 이후에 후속 조치로서 이제 사실상 저희 정의당과 같은 네. 그런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하신 거죠. 네네. 지난번 제가 대표 인사 갔을 때 네네네. 문재인 대표께서 지난 대통령 선거 시기에 네. 문재인 심상정 공동 선언에 네.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합의한 것이 아직도 유효하다. 네네. 이렇게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셨어요, 공식적으로. 예.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공조 체계가 지금 갖춰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또 시민사회계가 지금 8월 25일 날 네네. 전국적으로 다 결집을 해서 네.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이 선거제도 개혁의 힘을 네. 지금 이제 실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제 야당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관철을 위한 공동의 틀, 연대 전선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좀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용적으로 그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네.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또 문 대표님 만나 뵙고 네. 일단 지금 새누리당이 계약을 의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단호하게 야권과 시민사회계가 네. 좀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8월 25일 시민사회가 전국에서 모여서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주장할 걸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국회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상당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야권이 주장은 하지만 새누리당 반대로 좌절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데요. 네. 이제 문제는 이번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항상 이런 개혁 국면에는 또 반동의 기운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개혁할 수 있느냐도 있지만 네. 또 이 틈을 타서 좀 그 개혁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저희 매우 큽니다. 네. 그래서 어제 그 어디 보도를 보니까 네. 그 뭐 영호남 의석수를 줄이지 않고 네. 수도권 의석만 늘리는 방식으로 이제 그 절충을 하고 네. 그 수도권에 느는 의석을 이제 비례대표 축소로 해나가겠다 이런 얘기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뭐 김태년 간사가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어요. 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뭐 비례대표를 개혁하는 그런 그 논의나 합의는 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은 네. 또 일부 우려는 있습니다. 어떤 게 우려가 있냐면 사실 네. 영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기 때문에 네. 그 영호남의 그 자기 터전에 대한 지역 구수를 유지하는 대신에 네. 수도권 유지하는 대신에 수도권 지역구를 늘어나게 하는 그런 뭐 발상은 사실 기존의 여러 그 사례를 보면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좀 대단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여전히 호남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일부 의원들은 네. 그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새정치연합 안에 있는 의원들이죠. 일부 의원들이 제가 예. 만나본 분들은 그렇고요. 또 네. 자기 지역구만 지키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셔서 저는 이제 뭐 문재인 대표께서 흔들림 없이 네. 지금 그 소신으로 갖고 계신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자기 지역구만 지키면 된다. 참 이런 것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참 이렇게 답답함이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지금 우리 정치가 이렇게 참 진전 없는 가운데 있는 것도 결국에는 이런 국회의원들의 안일한 인식 때문이 아닌가 이런 비판을 좀 하게 됩니다. 이런 걸 좀 깨야 되는데요. 이번 기회에 이걸 좀 확실하게 깰 수 있을지 좀 걱정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뭐 최선은 그 정당에 비례한 의석수를 보장하라는 거고요. 네.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면 나머지 모든 쟁점은 저희가 양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네. 또 거꾸로 최악의 경우는 지금 이제 새누리당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비례대표 축소는 절대 안 되고요. 이것은 네. 뭐 선거관계법은 그러니까 정치관계법은 여야가 합의를 그동안에 합의를 네. 통해서 통과됐기 때문에 이건 네. 뭐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동의를 할 수 없겠죠. 네. 그래서 저는 뭐 비례대표 축소를 많이 우려하는데 그건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대하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다지 우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런 거꾸로 있는 방향으로 간다면 네.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매우 실망하지 않겠어요?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경우가 어떤 우려가 있냐면, 네. 지금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말에 네. 최선과 최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는 저희가 최선으로 보는 거고요. 네. 이제 국회의장 자문기구에서 나온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인데요. 그건 일종의 그거는 최악이 아니죠. 그러니까 54석인 지금 그 비례대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네. 그 배분을 전국 지지율에 비례해서 배분하는 게 아니라 권역으로 네. 6개 권역으로 쪼개서 네.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뭐 권역별은 괜찮지 않냐. 연동식은 좀 뭐 새누리당이 안 받으니까 어렵지만. 네. 그럼 이제 연동식을 안 받는 권역별 이른바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금 국회의장 자문기구에서 나온 안인데. 네. 응? 그러니까 똑같은 지지율을 가지고 의석을 배분할 때 이것을 권역으로 쪼개서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정의당 같은 정당 제3당은 이제 거의 진입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네. 그나마 전국적으로 의석 배분을 받아서 네네. 뭐 5석, 6석 받던 비례대표도 한두 석으로 줄어들고 그 의석이 더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이전되면서 승자 독식 구조가 더 강해지는 거죠. 그거는 뭐 거의 반동적인 법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희 그런 입장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10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보니까 국회의장 직속기구예요. 선거제도 개혁 국민자문위원회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말도 어렵습니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을 새로운 방안으로 내놨는데 실제 이거를 정의와 의장도 반대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정당이 새누리당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이 뭐 관철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선거제도 개혁 국민자문위원회에서 이 선거제도 개혁안을 만든 게 한 2달 전이에요. 근데 발표를 못하고 계속 있다가 이제 최근에 발표를 한 이유가 이제 그 안 자체가 국회의장의 자문기구 문제인식하고도 충돌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이번에 그 선거제도 검토를 요청하면서 사표나 선거 독식 문제를 검토할 때가 됐고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선거제도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정반대로 안이 나오니까 의장께서도 입장을 내셨어요. 그래서 권역별 그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양당제를 더 고착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해서 사실상 뭐 만들어진 아니니까 발표는 했지만 국회의장이 그걸 뭐 디스한 셈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거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걸로 확정될 가능성은 없다. 사실 이것은 뭐 죽은 아니다. 이제 모르죠. 이게 이제 확정될 가능성은 없지만 뭐 새누리당 일부에서 뭐 병립형 이 권역별은 어떠냐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마치 뭐 권역자가 붙으면은 그게 개혁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호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새누리당이 예컨대 조금 그 말을 꼬아서 이것으로 관철하려고 할 때 뭐 야권 전체가 반대한다면 이것을 뭐 억지로 관철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물론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선거 개혁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영호남 지역 그 기반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그 당리당략적인 타협이 아니라 그런 야합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의 의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그런 그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저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걸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데 이제 그 중국집 가면은 짜장면 먹고 싶은 사람도 있고 짬뽕 먹고 싶은 사람도 있고 볶음밥 먹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뭐 다 짜장면으로 통일시켜 이렇게 된 게 지금 현재 선거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0명 중에 짜장면 먹고 싶은 사람 4명이면 짜장면도 4그릇 나오고 삼선 볶음밥 먹고 싶은 사람 1명이면 삼선 볶음밥 그릇 1개도 나오도록 하는 게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거든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다양한 정책 취향을 제대로 대접하자는 거고 요즘 취향 저격이라는 말이 유행이던데 그러니까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는 정치적 의미로 취향 저격이 가능한 선거제도를 만들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시민들께서 정말 그 많은 힘을 보태 주셔야 됩니다. 네. 자, 오늘부터 본격적인 정개특위가 재가동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핵심적으로 논의돼야 될 안건들은 어떤 거라고 좀 보십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선거구 획정을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해라 이걸 국회에서 줘야 되는데 그걸 못 주고 있는 거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결국은 전체 지역구를 몇 개 의석으로 나눌 거냐. 그러니까 국회의원 정수 문제가 이제 걸려 있는데 이 정수 문제는 헌재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지역 유권자 수 3대1을 2대1로 바꾸는데 그러니까 각 정당이 뭐 의석수를 늘리자 말자 하는 그런 그 입장하고 상관없이도 한 14석 정도가 최소 늘어난다는 게 중앙선관위 입장이에요. 지역구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14석을 최소한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은 헌법이니까 헌재 판결이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14석을 더 늘릴 거냐
이걸 비례로 줄일 거냐? 네. 아니면 이걸 14석을 늘릴 경우에는 비례를 더 늘리지 않으면 비례 비중이 훨씬 줄어들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승자 독식이 더 강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역구를 늘리는 만큼 뭐 비례를 더 늘릴 거냐?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3대1을 2대1로 바꾸는 것은 되는데 네. 그동안에 이제 지금 왜곡된 선거제도, 구부러진 선거제도를 펴기 위해서는 네. 지금 이제 정당 지지율에 비례하는 의석수를 보장하는 제도를 채택할 것이냐, 네. 또 아니면 뭐 비례대표 숫자를 대폭 늘려서 이것을 보완할 것이냐. 네. 이런 문제들이 이제 다 논의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헌재가 명령한 게 하나 있고요. 네. 그거는 이미 뭐 견적이 나왔어요. 네. 어쨌든 지역구 14석을 늘려야 된다. 이런 네.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또 하나는 이제 지금까지 이 유권자의 평등 선거를 훼손하고 네. 또 유권자의 어떤 지지에 비례한 의석수가 지지를 왜곡하는 그런 의석수가 보장됐던 이 선거제도를 어떻게 펼 거냐 네. 하는 평등선거, 공정선거를 위한 제도 개선. 네. 이 두 가지가 종합이 돼서 네. 총 의석수가 결정이 돼줘야 되는 거죠. 아, 예. 근데 현행대로라면 헌재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 견적서에 따르면은 지역구 14석은 확대가 되는 것이 불가피한데 네,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구를 수도권에 다 늘릴 것이냐 인구 비례로 해서요. 아니면 네. 이것을 수도권 늘리지 않고 이것을 비례로 확대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전체를 다 열어놓고 회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단은 새누리당이 네네. 헌법을 지키는데 14석이 늘어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국민들의 정치 불신에 편승해서 네. 국회의원 정수는 고정해야 된다. 네.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그거는 뭐 헌재 명령을 거부하는 거나 전 다름없다고 봐요. 그렇게 해놓고 오히려 지금 승자 독식 구조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네. 국민의 불신을 거꾸로 이 선거법을 퇴행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연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야권이 좀 더 국민들의 설득력을 얻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네. 그런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최근에 보면 재헌헌법 당시에 인구 10만 명당 유럽에도 그렇고요. 대표성을 그렇게 인정한다면 최소 500명은 돼야 감시가 가능하다. 행정부에 대한 감시가요. 그리고 국회 예산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더라고요. 전체 뭐 90% 이상을 행정부가 차지하고 한 1%에서 1.5% 사이를 국회가 예산을 가지고 행정부를 감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도 국민들이 점점 알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이게 이제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면 네. 부패하고 네. 무능한 이런 국회의원들 부당한 특권 가진 국회의원들만 늘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불신이 있는 건데요. 네. 그건 이제 그동안의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반응하시는 거고. 근데 네. 또 한편 네네.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에 비해서 너무나 약한 국회이기 때문이다. 이 네. 측면을 이제 충분히 국민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인구가 900만밖에 안 되지만은 네. 국회의원 숫자가 370명이 넘습니다. 370명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국회의원들은 인구 900만 명에 370명이니까 네. 그 국회의원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지 무슨 대단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국회의원 네. 희소 가치를 줄여서 특권이 줄어드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300명인데 한 700조 정도를 심의를 해야 되는데 700조 1인당 그렇죠. 1인당 한 2조 이상을 심의를 해야 되니까 네. 다 건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MB 자원외교 같은데 몇백억씩 이렇게 펑크가 나는 거, 몇십 조씩 이렇게 그렇습니다. 펑크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회가 되려면은 네. 국회의원 숫자를 대폭 늘리고 그 네. 특권을 반으로 줄이고 네. 그렇게 해야 네. 행정부도 제대로 견제하고 시민의 목소리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고 특권을 줄이는 게 지금 국민들이 불신하는
특권 그를 줄이고 네. 국민위에 군림하는 국회의원을 국민 곁으로 데려다 놓을 수 있는 방법인데 네네. 그걸 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실제 행정부에 대한 감시나 견제,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는 거의 심의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결산 때 보면은 결산 심사도 제대로 안 되고 예산은 뭐 당연히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어디에 제대로 쓰였는지 검증도 제대로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더 많은 감시의 눈이 있어야 된다. 뭐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 그러니까 국회가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비례대표에 대해서도 일반 이제 국민들이 내가 뽑지 않은 국회의원이고 네. 또 그 거대 정당들의 이제 뭐 보스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개파적으로 공천한 사람들이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네네. 근데 실제로 지금 예산 심의가 안 되는 것이 국회의원이 꼼꼼하게 그 많은 돈을 관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지역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자기 지역구 챙기기에 바쁘단 말이에요, 대체로. 네. 그리고 이제 여야가 자기 지역구 챙기기 위한 예산을 서로 갈라먹다 보니까 심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비례대표처럼 지역구를 갖지 않은 그 비례대표 의원들은 그런 정책적 관점에서 냉정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17대 때 비례대표 의원으로 네네. 활동할 예, 때하고 예. 지금 지역구하고는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례대표 할 때는 네. 옳고 그르고 국민 다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런 측면만 가지고 냉정하게 이렇게 했는데 네. 이제 지역구 의원이 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구 주민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이런 사안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 상대방의 지역구 이익을 지키는 것도 일정하게 눈 감아줘야 되는 이런 이 국회 패턴을 네.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이해를.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역구 의원도 필요하지만 주로 정당 정책 경쟁으로 우리 정치가 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원도 대폭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뭔가 좀 누군가는 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전 국민적 다수 국민의 이익의 관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일종의 중립지대 같은 데 있는 분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주장으로 듣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그 오픈 프라이머리 관련해서 지난번 저희 방송에 출연하셨을 때 사실 이거는 뭐 물 건너 갔다 새누리당 안에서 하면 하는 것이고 뭐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 논의는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것을 빅딜 권역별 비례대표제하고 오픈 프라이머리를 동시에 추진하자 이런 제안을 해서 이게 이 논의는 좀 계속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실제 어떻게 보십니까? 오픈 프라이머리가 실현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뭐 여전히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제 김무성 대표의 판단이 중요하겠죠. 네. 그런데 이제 김무성 대표께서 새누리당 내 입장을 이야기할 때 이게 이제 중진들이나 현역 의원들 중에서도 중진들 명망과 정치를 더 강화시킬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 그러면은 한 1년 전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마음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게 물 건너 갔지 않습니까? 지금 몇 개월 남질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 내에서 이 오픈 프라이머리가 동의되기가 쉽지 않지 않겠나 저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오픈 프라이머리를 놓지 않는 이유는 이제 결국은 이제 청와대와의 공천 갈등, 불가피한 공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출구로서 아직 손에 쥐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김무성 대표가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대청와대, 대박근혜 정치의 일환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어쨌든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무기로 해서라도 지금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감 때문에 문재인 대표께서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그러나 이제 완전 국민 경선제는 위헌 요소가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되더라도 대단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청와대 대박근혜 정치의 일환으로 김무성 대표가 사실상 공천권 때문에 이 공천의 출구 전략 차원에서 들고 있는 카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범야권 후보위원회를 구성해서 영남 진보 벨트를 복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실제 이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연합 정치의 가능성을 좀 열어주신 측면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는데 이것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뭐 영남 지역은 말하자면 이제 새누리당의 그 독점 지역 아닙니까? 네.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창원은 노동자 밀집 지역이고 그동안에 진보 정당이 최초로 그렇습니다. 지역구 의석을 냈던 지역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진보 정치가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네. 지금은 이제 새누리당이 그 의석을 가져갔기 때문에 네. 내년에는 애당 창원 지역만큼은 당을 넘어선 범진보 연합공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네. 실제 그 새누리당을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만들어내겠다 하는 그런 의지로 말씀을 드렸고 네. 이 창원에서 그게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네. 말하자면 울산 북구라든지 또 거제라든지 네. 또 사천이라든지 이렇게 저희 진보정당이 일정한 기반을 갖고 있는 지역에서도 네. 이런 연합공천 위원회 구상을 확대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좀 잘 돼서 새로운 진보의 텃밭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진보 개편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여쭐게요. 10월까지 일단 끝내겠다, 완수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제가 대표된 지 한 3주 됐는데요. 네. 이제 만나서 인사들을 좀 나눴고, 이제 또, 서로 차이보다는, 네. 이게 공통점을 좀 더 확인하면서, 원래 우리가 예정했던, 빠른 시일 내에 통합을 완성하는 그런 지금 논의들을 다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저희가 지금 22일 날 이제 제가 대표된 이후에 최초로 전국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진보 재편과 관련된 큰 원칙에 관한 문제들을 논의하면서 좀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찌됐든 지금 10월 안에 진보 재편이 마무리돼야 내년 총선의 전략을 짤 수 있는 판이 마련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총선 시기에 연합정치 구상도 있지만 지금은 1차적으로 진보 결집에 집중하고 있고, 네. 지난번에 이제 지난주에 부산에서 사자가 함께 거리 콘서트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공감은 높이고 이견은 좁히는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 해방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말 뜻깊은 해인데요. 남북관계는 계속 꼬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드디어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에 통일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들 준비하시라 이런 말씀을 해서 북한 급변 사태를 언급한 것이냐 이런 논란이 좀 진행 중인데요.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북한의 인식 또 지뢰 도발 등등에 대한 8월 15일까지는 굉장히 그래도 대북
그 대화 모드를 이어가시다가 이틀 만에 또 다시 또 강경 모드로 바뀌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어떻게 판단하고 이해를 해야 될지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의 그 대북 정책의 난맥상을 네. 지금 누구도 뭐 박근혜 정부 내에서도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8.15 경축사 하실 때 평화와 대화를 많이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 집권 초기에 계속 그런 하셨으면 아주 좋았을 말씀인데 네. 이미 이제 남북 관계가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태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게 뭐 과연 뭐 실익이 있나? 네. 지금 상태에서 뭐 대화로 나오라는 말만 한다고 대화가 되는 게 아니니까. 네. 근데 그랬는데 그래도 대단히 지뢰 사건도 있는데 네. 그런 유화적인 그런 발언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뭐 바로 하루가 지난 다음에 이제 강경한 이제 말씀을 꺼냈어요. 지금 네. 남북 관계가 지금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 통일 대박 얘기는 또 계속 지금 꺼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저는 세 가지 중에 하나다. 하나는 지금 뭐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듯이 뭐 어떤 그런 급변 사태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가 네. 이런 그런 의구심을 또 일부 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뭐 오로지 남북 관계나 통일은 국내 정치 네. 정권 유지 차원의 국내 정치용으로 지금 뭐로만 지금 취급하고 있는가? 네. 또는 이제 세 번째는 뭐 아예 지금 이 남북 그러니까 대북 정책의 난맥상에 대해서 네. 지금 박근혜 정부가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여튼 셋 중에 하나가 아니라면은 네. 이제 뭐 내년에도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발언은 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매우 충격적인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누가 어떤 국민이 지금 지뢰 사건까지 나가지고 국민의 네. 생명까지 뭐 위협 받을 수 있겠다는 그런 우려가 지금 커지는 상황인데 네. 뜬금없이 내년에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네. 이거는 뭐 도저히 국민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지뢰 사건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과연 지금 보수 세력이 안보 제일주의를 내걸 만한 자격이 있나 네. 그런 회의가 들고요. 네. 우선 이제 전방 경계 실패, 네. 이거에 대해서는 뭐 반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난 다음날 합참의장이 또 폭탄주 돌리면서 그러니까요.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 천안함 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경계 실패뿐만 아니라 컨트롤 타워 위기 관리 실패. 네. 이거는 정말 거듭되는 지금 문제예요. 네. 세월호 사건 때부터 시작해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바로 NSC가 열렸어도 수집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것도 지금 며칠 지난 다음에나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야말로 정말 정부의 책임 있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책임 있는 문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네. 최윤희 합참의장, 네. 이런 도덕적, 이제 기강회의, 네. 이런 모습을 그대로 방치해서 되냐. 뭐, 네. 일각에서는 10월달이 임기니까 그대로 놔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임기에 연연하지 말고 이제 책임있게 문책해야 된다고 보고, 네. 김관진 안보실장은, 왜 그렇게, 수명이 깁니까, 도대체?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세월호는 이제 컨트롤 타워가 없었고, 네. 그 다음에 메르스 때는 컨트롤 타워 자임을 끝내 회피했고, 네. 근데 이거는 결국 안보 문제인데, 국방 문제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그 새누리당에서도 일부 문제 제기가 나오다가 또 뭐 왜 아군에게 총 쏘냐 이런 그 논리로 이제 덮였는데 정말 그 안보를 그 제일로 생각하는 보수 세력이라면은 이런 안보 무능에 대해서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능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지적이 제일 따끔했던 것 같은데요. 그 지적을 좀 청와대가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정원 해킹 사건이 이대로 영구미제 사건으로 간다. 결국 국정원이 뭐 아무런 자료를 내놓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더 할 수가 없다. 오늘 뭐 사실상 새정치민주연합 마무리하는 수순을 밟을 걸로 보이는데요. 이러면 선거 민주주의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옛말에 저 칼을 뺐으면은 이제 무라도 썰어라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물론 언제 뭐 정부가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거나 뭐 정보를 제대로 밝힌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야당 입장에서는 상수로 놓고 사실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점에서 애당초 뭐 대여 자세에 있어서 여당이나 정부나 여당도 상대가 어느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느냐를 가지고 대응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보를 내놓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사실은 이제 정부를 견제하는 야당으로서는 이제 야당의 그 직무유기 선언과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대단히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 당도 뭐 예외가 될 수 없는데, 근데 뭐 사실은 뭐 정보위원회도 들어가 있질 않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어요, 저희도. 근데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태도 하나하나가 그 국민들의 그 야권에 대한 어떤 실망, 불신을 만드는 저는 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가지고는 과연 뭐 해킹, 처음엔 댓글 사건, 사이버 사령, 뭐 또 해킹, 그 다음엔 뭐가 될까? 어떤 게 준비 중일까? 이런 의혹을 갖는 국민들이 있거든요. SNS에서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국가정보기관 또는 뭐 군 정보기관까지 나서서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국기문란 사건을 저질러도 결국은 뭐 누구 책임 있게 정책 생명에 지장 없다. 아무런 뭐 대세에 지장 없다. 이렇게 계속 확인된다면은 그건 민주주의 위기로 가는 거죠.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어떤 그 뼈아픈 성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부산대학 교수께서 총장 직선제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사건까지 발생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사회 전반이 민주주의 위기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답답증.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야당이 뭐 여당보다야 의석수가 적지만 130석 가까운 의석이 결코 작은 의석이 아닌데, 뭐 저희까지 합치면 이제 130석이 넘지만은요. 이제 그래서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한 가지라도 끝을 보는 그런 성과를 만들어내는 최종적인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전략과 의지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국민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정당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국민들이 어려워하고 괴로워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뭐 하나라도 속 시원하게, 뭐 하나라도 분명하고 매듭을 딱
짓는 그런 모습을 정당이 보여줄 때 그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생기고 또 후원자도 늘어나고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현재 야당은 좀 그런 것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정말 45분 동안 말씀 잘 들었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역시 이제 그 정치가 바뀌려면 물론 뭐 제도가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건 아니지만 네. 사실 그 대한민국 정치가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저는 정의당을 교섭단체 만드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현재 양당 중심의 교섭단체에서 정의당이 포함한 3당의 교섭단체로 전환되는 것을 상상해 본다면 많은 실질적인 변화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저희 당이 5%에서 한 7%인데 네. 선거제도만 공정하게 바로 잡혀도 네. 저희는 단박에 교섭단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의당을 사례로 말씀을 드렸지만 선거제도를 평등선거, 공정선거로 만드는 일은 민주주의를 반석에 올리는 일이고 또 정치개혁의 정치개혁을 이끄는 지름길이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팟짱 청취자 여러분께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우선 10만인 클럽 6주년 축하드리고요. 제가 오마이뉴스에 바라는 게 있다면 자본의 영향 없이 이렇게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정말 사회적 눈치 보지 않고 올바른 목소리, 바른 시각에서 저희들에게 세상을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렇게 아직 인원이 많이 안 모인 거로 아는데 더 많은 후원자들 생겨서 10만인 더 넘어서 100만인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 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